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제5강 파트 2의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파트 1에서는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즉, 이미지가 열화되었을 때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이번 파트 2에서는 의료용 영상 장비 등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 컨스트럭션, 즉 어떤 프로젝션된 이미지나 슬라이스된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원래의 이미지 혹은 3차원 이미지 등등으로 기능성 이미지로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혹은 재조립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의료용 영상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인체 내부의 각종 구조물이나 혈류의 흐름 혹은 각종 바이올로지컬 몰레큘들의 디스트리뷰션, 그런 각종 정보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슬라이드에 가까운데요. PET, CT 같은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브레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PET, 그리고 이제 CT를 2디멘전에서 3디멘전으로 바꿔주는 그런 의료용 영상 장비들이 굉장히 요새는 많은 병원에서 쓰이고 있고, 또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용 영상 장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파트 2에서 간략한 수학적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파트 2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컴퓨터 토모그래피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기능성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피사체가 있고요. 이걸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 이 엑스레이 소스가 피사체를 통과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건판 혹은 디텍터에 다시 이제 디텍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얘네들이 그냥 진공을 통과할 때랑 어떤 피사체를 통과할 때랑 그 시그널이 달라지겠죠. 특히 같은 피사체라고 하더라도 이 피사체 뼈를 통과하는가, 근육을 통과하는가, 혹은 어떤 다른 부분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스, 같은 세기를 가지고 있는 소스로부터 출발한 그런 엑스레이 포톤이 이 뒤편에 디텍터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백 프로젝션에 의해서 얻어진 이미지들을 이렇게 360도 혹은 180도를 돌려가지고 얻을 수 있다면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능성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런 3차원 이미지 등으로 우리가 재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소스가 있다는 것이고, 이 소스가 피사체와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반응한 결과물이 고해상도로 뒤편에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가 어떤 피사체와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엑스레이는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피사체를 대부분 통과하죠. 그렇지만 어떤 엑스레이,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는 이 엑스레이에 대해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네거티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어떤 그 엑스레이라는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소스에 대해서 특히 그쪽 실수부가 네거티브 값을 갖는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 소스의 일부가 흡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흡수되고 남은 나머지 소스들이 이 뒤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은 이 인체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 흡수되고 남은 나머지들이 뒤편에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 뒤편에 있는 정보는 결국 이 피사체가 어떤 특정한 경로상에 있었던 피사체들의 크로스 섹셔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줄 것입니다. 원리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토모그래피를 이용해서, 컴퓨터 토모그래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미션 토모그래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큼 출발했을 때 A만큼 감소를 했다면 1 빼기 A가 이 트랜스미션 돼서 나오겠죠. 그런 방식이 이제 바로 트랜스미션 토모그래피가 되겠고요. 이건 소스가 바깥에 있는 겁니다. 에미션 토모그래피는 환자가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약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제가 암세포나 뇌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엑스레이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혹은 어떤 파장의 비율이 달라지다든지 하는 어떤 시그널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 시그널 베리에이션을 환자 주변에 360도로 배치한 디텍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소스가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수학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런 컴퓨터 토모그래피로 이용해서 이런 기능성 이미지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2차원 어떤 이제 평면상에 이렇게 3차원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남쪽 방향에서 바라본 것과
뭐 이런 동쪽 방향에서 바라본 그런 결과물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남쪽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나무들이 겹쳐서 보일 것이고요. 동쪽에서 바라본다면 나무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 정보와 동쪽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나무들이 대략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각도로 얘네들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사우스 뷰와 이스트 뷰가 수직을 이룰 때 나무들의 배치가 이 수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나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면은 사우스에서 남쪽에서 본 것과 오른쪽 즉 동쪽에서 본 이미지가 똑같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으면 대각선에서 봐야 되겠죠. 대각선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무가 겹쳐 보인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됐을 것이고 나무가 겹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됐을 것입니다. 즉 사우스 뷰와 이스트 뷰 말고 추가적인 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렌지가 살짝만 틀어져도 뷰가 하나씩 더 추가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모양일수록 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타 즉 예를 들어서 여기로 수평선을 우리가 수평선 보는 각도로 0이라고 봤을 때 시가 반대 방향으로 세타를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180도로 쭉 보게 된다면 대부분 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피사체가 있을 때 이 피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각도에 따라서 이 피사체를 통과시킨 어떤 시그널들 다 모은 다음에 그 시그널들 다시 다 합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널들이 이제 마치 다시 일로 쏴진다고 생각해갖고 그 시그널들을 하나의 매트릭스 상에서 합치는 방식이 바로 백프로젝션의 원리가. 예를 들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로 라는 이런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피사체 정보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피사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우리가 빛을 쏘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A, B, C, D라는 정보가 뒤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흑광이 될 수도 있고 트랜스미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C하고 D의 합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가 북서쪽에서 빔을 쐈다고 친다면 여기로 통과하는 것, 여기로 통과하는 것, 여기로 통과하는 것 이렇게 해서 B, 그 다음에 A 더하기 D, C라는 정보가 기록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쏜 정보가 여기도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북쪽에서 쏜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요. 북동쪽에서 쏜 정보도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보 이렇게 기록된 정보들을 다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 더하기 B는 여기서 나온 것이고 여기 있는 A 더하기 B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 여기 있는 C 더하기 D는 여기서 나온 것이고 여기 있는 C 더하기 D는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A 더하기 D, 여기 있는 A 더하기 D는 바로 여기 대각선 형태에 있었던 A 더하기 D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C는 여기 B, 여기 C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 B 더하기 D로 마찬가지로 이 북쪽에서 찍은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A, C 더하기 B, C 더하기 B, D는 이렇게 북동쪽에서 찍은 정보들이 다시 합쳐진 꼴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복해서 합쳐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위해서 일단은 이 피사체에 있었던 정보들을 우리가 다 합친 다음에 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AAA, BBB, CCC, DDD가 났겠죠. 여전히 증폭이 되어 우리가 몇 번 찍었는지 보시면 여기서 4번 찍었죠. 그 4번 찍은 거에다가 빼기 1을 합니다. 그럼 3이 나오죠. 그 3으로 전체를 나눠주면 A, B, C, D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백 프로젝션에 의한 이미지 형태의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어떤 피사체가 있고요. 여기서 빔이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갈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빔이 진공 상태에서 통과한 값들은 여기 기록이 될 것이고 뭔가 여기에 피사체가 있었으면 이 빔과 반응한 결과물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피사체가 없다 생각하고 이 빔의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쭉 끌고 옵니다. 마치 어떤 글귀로 긁는 것처럼요. 여기는 조금 더 높은 글귀로 긁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긁습니다. 자, 이번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온 것도 쭉 긁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형태를 겹치면 이렇게 십자가가 나오겠죠. 이미 이 두 가지 긁기만 했어도 이 가운데 있는 피사체의 위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에서 긁은 거, 또 다른 대각선에서 긁은 것들을 합쳐서 막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긁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는 꼴이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들은 겹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만 피사체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겹쳐지는 부분이 점점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피사체와 피사체를 구분짓는 이 경계면에 대한 값이 굉장히 많이 블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피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블랙 앤 화이트가 0과 1처럼 잘 분리될 수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 우리가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조합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사체, 쉐입은 잘 알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겠습니다만 피사체와 배경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 정보들이 많이 블러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피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쏘는 빔, 북쪽에서 쏘는 빔, 대각선에서 쏘는 빔을 쭉 합쳐서 빔의 개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서 빔의 개수가 약간 적을 때 빔의 개수가 많을 텐데요. 어느 정도 피사체의 위치와 형태가 잘 특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피사체의 바운더리가 많이 블러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팬텀 이미지가 있습니다. 팬텀 이미지는 이제 가상의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광학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형태의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 뼈가 될 수도 있겠고 근육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의 이런 팬텀, 우리가 쉽 로간 팬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팬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180도, 360도로 돌려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어느 정도의 이런 가운데 가장자리는 잘 보입니다만은 이 내부에 있는 이러한 값들은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기 힘듭니다. 프로젝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블러링 그리고 이런 컨트라스트가 거의 사라진 형태의 이런 포텐셜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백 프로젝션에 의한 값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기능성 의료용 이미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한 가지 극복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이렇게 윈도우를 쓰는 겁니다. 윈도우는 어떤 특히 윈도우 역할을 하냐면 바운더리에서 이런 값의 변화를 극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윈도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해밍 윈도우나 한 윈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 윈도우나 한 윈도우 같은 것들은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사인 함수를 가지고서 윈도우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백 프로젝션 이미지를 쓸 때는 우리가 Parallel Beam Filtered Back Projection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피사체의 특정한 방향의 특정한 거리에서의 어떤 스케일, 크로스 섹셔널 스케일이 프로파일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프로파일은 당연히 1차원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1차원 된 프로파일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에 트랜스폼 한 값에다가 일종의 이런 필터 함수를 더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램프 필터라고 그러고요. 램프 필터 한 결과를 다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모든 각도에 따라서 다 모으면은 걔네들이 2디멘셔널 프리에 트랜스폼이 될 것이고요. 걔네들을 다시 우리가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걔네들 다 모으면은 이제 다시 인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윈도우를 썼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에서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윈도우나 뭐 이런 윈도우 같은 것들을 쓰면은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증폭이 되는 정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밍 윈도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원본 팬텀 이미지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다시 컨스트럭한 원래의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윈도우는 해밍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가 거의 똑같이 잘 구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바운더리에서 블러링이 많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밍 윈도우의 계략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플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블러링이 되는 정도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해밍 윈도우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그 변화를 극심하게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소리굽새처럼 생긴 형태를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블러링 되는 것이 최소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밍 윈도우와 원래 피사체의 이미지를 컨볼루션 시켜서 이런 이미지들을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 해서 조합한 것이 훨씬 더 블러링을 죽이는 블러링이 많이 제어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밍 윈도우 혹은 한 윈도우를 이용해서 백 프로젝션을
우리가 조금 더 해상도를 잘 보존하는 개념들을 여기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거는 그런 해밍 윈도우를 전혀 쓰지 않은 상태의 백 프로젝션 이미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바운더리 부분에서의 해밍 윈도우를 잘 적용한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이런 디테일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위쪽 같은 경우와 아래쪽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보시다시피 바운더리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형태가 보이죠. 여기는 근데 그냥 무조건 블러링, 가우시안 블러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이미지들은 보시다시피 바운더리에서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 백 프로젝션의 이미지들은 이렇게 바운더리가 많이 블러링이 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밍 윈도우를 쓰게 된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많이 깔끔해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순한 백 프로젝션을 아까 이용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팬텀의 바운더리, 큰 바운더리는 잡아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안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밍 윈도우를 이용한 필터드 백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겹쳐도 벌써부터 이미지들의 내부 이미지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합쳤을 경우에는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잘 살아나는 이미지들이 리컨스트럭트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냥 오리지널 백 프로젝션 이미지 그리고 해밍 필터드 된 팬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필터가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 조금 더 수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백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쏘는 소스에 대해서 얼마나 얘네들이 잘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한 정도를 하나의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그 프로파일을 조합을 잘 하는 방식으로 다시 리컨스트럭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어떤 피사체를 직진 운동을 하는 포톤이 뚫고 들어갔을 때 그 포톤이 그 피사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응을 했느냐라는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톤이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포톤이 피사체를 뚫고 들어간 궤적 역시 직선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피사체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어떤 그런 포톤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왔는지에 대한 프로파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프로파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허프 변화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허프 변화에서 결국은 어떤 이미지의 리니어한 부분, 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미지의 이런 리니어 프로파일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허프 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살짝 더 응용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라돈 변환이 되겠습니다.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라돈 트랜스폼의 수학적 정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런 델타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x하고 y 좌표가 있고요. 이건 fxy는 이미지입니다. 여기 델타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가 놓여있는 가상의 공간이 있다 칩시다. 2차원 공간이 있다 치고요. 이것은 이제 x하고 y 좌표 여기 있고요. 이미지에 어떤 특정한 이러한 선형 부분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선형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극좌표를 이용하게 된다면 원점으로부터 이 선형 함수까지의 거리, 로와 그 다음에 이 선형 함수의 기울기에 대해서 법선 벡터의 기울기, 즉 이 세타가 이 선형 함수의 프로파일을 결정짓는 조합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델타 함수가 역할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미지에 있는 x하고 y 좌표에 해당하는 어떤 픽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각도와 거리가 주어졌을 때 이 각도와 거리로 디파인 될 수 있는 리니어한 프로파일에 놓여있는 x하고 y 좌표만 뽑아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x하고 y가 이렇게 변화이 된 형태를 우리가 라돈 트랜스폼 된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하고 y 정보가 이제는 거리하고 세타 정보, 여기서는 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거리와 각도 정보로 바뀐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x하고 y는 수학적으로는 그냥 무한부터 무한까지겠지만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요 리니어한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라돈 트랜스폼의 핵심 필라소피다, 핵심 컨셉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두개골이고요.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있죠.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서 어떤 소스들이 있는데 소스가 이 수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1개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각 소스별로 이렇게 쏩니다. 쭉쭉쭉 쏘죠. 그래서 이 소스와 이 소스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요 소스가 지나가는 궤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소스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쐈을 때 그 중에서 몇십만 개는 먹히고 뭐 몇십만 개는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요 소스 해갖고 이렇게 점들이 하나씩 각각의 거리마다 찍힐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소스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우리가 로우 J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가 여기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X축으로부터 기울어진 이 각도를 세타 K라고 그러겠습니다. 즉 세타를 규정짓는 인덱스는 K고요. 거리를 규정짓는 인덱스는 J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JK라는 인덱스로 규정지을 수 있는 어떤 리니어 프로파일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특정한 각도 세타 K가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의 거리가 알려져 있는 빔으로부터 얻어진 요 컴플리트 이 프로젝션된 시그널들을 우리가 G, 로, 세타 K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프로파일들이 일종의 이제 G 함수가 되는 것이 되겠죠. 어디에서 찍은? 세타 K에서 찍은 G 함수가 될 겁니다. 뭐의 함수? 로의 함수가 되겠죠. 왜냐면 로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빔의 개수를 무한히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빔 자체는 디스크리트하게 배치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은 컨티뉴스한 함수가 아니고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시그널들의 조합에서 찍히는 이 세타라는 점은 특히 세타 K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로 J라는 점에서 찍힌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요? 이 fxy라는 피사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 델타 펑션에 해당하는 리니어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값이 찍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맞죠? 이 라돈 트랜스폼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라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고 우리가 이런 빔들을 무한히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의 조합으로 이런 라돈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연속 공간상에서 이렇게 원래 fxy라는 2디멘전을 이렇게 로 세타라는 극좌표 공간으로 다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라돈 함수, 라돈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면 그냥 시그마 조합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조합들 x하고 y가 계속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세타하고 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진 레졸루션만큼 변하면 되겠습니다. 세타를 뭐 예를 들어서 0.5도 단위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1도 단위로 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빔을 얼마나 작은 간격으로 얼마나 많이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 개념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래서 x하고 y 좌표 속에서 이렇게 원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다 치고 원의 경계 안쪽에서는 a라는 값을 갖고 원의 경계 바깥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갖는 굉장히 간단한 이미지가 있다 칩시다. 자, 이 이미지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라돈 트랜스폼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세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빼기 이제 로라는 어떤 이러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양스럽게도 세타에 대해서 돌아가는 각도에 대해서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세타를 우리가 무슨 값으로 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타를 일단은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y가 사라지고 x 빼기 로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건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x가 로일 때만 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로를 집어넣으면 f 로 y가 될 것이고 y의 범위는 보시다시피 r제곱 빼기 로 제곱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빼기 로 제곱 루트보다 크거나 한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 값에서는 fxy가 a이기 때문에 a를 집어넣고 적분을 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표시하면은 로에 대해서 표시하면은 이렇게 이차함수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 로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것도 2차원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2차원 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세타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타 정보가 있어도 이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함수는 똑같이 세타에 상관없으니까 쭉 이렇게 띠 모양의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되어 있는 띠 모양의 이미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x축을 로로 놓고 y축을 세타로 놓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뭐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 180도까지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 세타하고 로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에는 이러한 띠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 프로젝트드 이미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러렐 빔 프로젝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거리, 그 다음에 돌아가는 각도로 이루어져 있는 요 공간에서 요 원래의 fx 이미지가 변환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시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노그램이라고 한 까닭은 나오는 값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인 함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인 함수로 보이는 까닭은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리니어 프로파일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돌렸을 때 그 피사체마다 위치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조합을 하면은 고유한 패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그림에서 이런 직사각형으로 생긴 이미지에 대한 시노그램은 이렇게 기타 줄이 진동하는 것 같은 이런 함수들의 제품이 되겠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팬텀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로우와 세타 공간에 대해서 얘네들 다시 프로젝션을 하면 이런 식의 약간 복잡한 이미지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얻었으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만약에 역변환을 하게 되면 라돈 변환을 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수학적으로 간명한 방식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백 프로젝션의 이미지를 단순히 2차원 공간에서 얻은 게 아니고 이렇게 거리와 세타에 대한 함수로 얻은 이런 시노그램이 있을 때 이 시노그램을 원래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시노그램을 우리가 얻었을 때 시노그램들을 이렇게 다 변환을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태에서 바로 나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블러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밍 윈도우나 한 윈도우 같이 바운더리에서 블러링 되는 형태를 미리 없애줄 수 있는 윈도우를 한번 굽혀준, 즉 필터가 된 이런 프리에 트랜스폼된 시그널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한 가지 잘 정의되어 있는 띠어렘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띠어렘을 우리가 프리의 슬라이스 띠어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프로젝션 슬라이스 띠어렘 혹은 센트럴 슬라이스 띠어렘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을 한 이미지가 있죠. 로우와 세타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한 이미지를 프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나 아니면 원래의 이미지를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 특정한 각도에서 슬라이스에 나와서 나오는 그런 프로파일이나 사실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프리에 슬라이스 시어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미지에 특정한 영역을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그것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 결과나 아니면 이미지를 슬라이스 하기 전에 일단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 트랜스폼 한 결과를 우리가 아까 슬라이스 했었던 그 각도에 따라서 다시 슬라이스한 결과나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인 증명 과정은 여기 해당 슬라이드를 잘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원리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G 세타라는 값이 나왔었죠, 맞죠? 이게 세타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로가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든 디스크리트하게 변하든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션 나에서 나온 요 이미지를 우리가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이미지 자체를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이런 2차원 이미지가 될 텐데 이런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를 여기서 디파이나 세타에 따라서 쭉 그어서 나오는 프로파일이나 결국은 같은 정보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슬라이스된 결과를 다 모은 다음에 슬라이스된 결과를 프리에 트랜스폼한 것을 모으면 결국은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이 된 것이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슬라이스된 결과를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다시 모으면 원본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 프리에 트랜스폼, 특히 프리의 슬라이스 디어렘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의 이미지가 있고 프로젝션된 이미지가 있고 프로젝션된 이미지를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나 아니면 원본의 이미지가 있고 원본의 이미지를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한 다음에 이 특정한 기울어진 각도만큼 슬라이스를 해서 나오는 프로파일이나 같은 결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한 방식이 바로 이런 Parallel Beam Filtered Back Projection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이 된 결과를 이렇게 다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U하고 V는 이렇게 오메가와 세타라는 어떤 거리와 세타 함수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은 해석학의 원리를 따르면 du, dv는 오메가, d 오메가, d 세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하고 v 대신에 요 바뀐 이 variable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다시 g, 라지 g 오메가 세타라고 define을 하고 그 다음에 g의 이러한 대칭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세타에 대해서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의되는 어떠한 적분 변환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이런 해밍 윈도우나 한 윈도우를 써서 얘네들을 강제적으로 제한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펜빔, 즉 선풍기 빔처럼 돌아가는 빔을 디파인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팬빔이라는 방식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중앙에 피사체가 놓여 있고 바깥에 소스가 놓여 있고 소스가 이 y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를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고 소스로부터 이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디파인할 수 있고 피사체와 그 다음에 소스, 피사체의 양 끝이 여기쯤 있다 치고 소스와 피사체의 경계를 지나가는 이 각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과 이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는 로가 있을 것이고 이 로가 기울어진 각도 세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베타와 알파와 로와 세타를 알고 있고 D를 알고 있으면 소스와 피사체의 정확한 중심과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편에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로 가지고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런 디텍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소스를 돌려가면서 이 소스가 이렇게 비추었던 그 소스가 통과되고 남은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피사체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세타라고 정의하고요. D 곱하기 사인 알파가 여기 로가 되겠죠. 이렇게 세타와 로를 정의하게 되면은 요 특정한 라인 프로파일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인버스 프레스 트랜스퍼 여기서 들어왔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펜빔을 이용하는 요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요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패러렐 빔 프로젝션에서 유도한 요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로는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로 정의될 수 있는 리니어 프로파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타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s로라고 정의를 합니다. s로라는 함수와 g 그 다음 프로젝션된 함수의 컨볼루션이라고 얘네들을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슈밍을 하냐? 이제 프로젝션된 이미지가 너무 거리가 먼 것들, 즉 어떤 특정한 값을 트레시홀드를 t라고 그랬을 때 t보다 너무 멀면 그 값을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럼 적분을 이렇게 특정한 구간 내에서만 정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코사인 더하기 y 코사인을 이렇게 x 대신에 알파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알파 r 사인 파이를 넣어서 삼각함수 정리를 이용하면 r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것이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성질을 다시 세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로는 d 사인 세타라는 사인 알파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두 변수를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미분 변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t하고 마이너스 t일 때의 알파 값을 우리가 알파 m 마이너스 알파 m이라고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이때 계산할 때 r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알파 빼기 파이 빼기 d 사인 알파를 이렇게 r 곱하기 사인 알파 프라임 빼기 알파라고 만들 수 있는 알파 프라임을 정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그 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x하고 y 좌표에 있는 이미지를 r하고 파이 좌표에 있는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이렇게 변환된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수학적인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계식은 여러분께서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결국은 요 H 정보나 그 다음에 요 Q 정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 정보가 훨씬 더 디테일이 높아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예시가 된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의 값을 그냥 좀 듬성듬성 놓으면 다시 이걸 리컨스트럭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블러가 된 이미지도 보이고요. 약간 이렇게 물결무늬 이미지도 보이지만 알파하고 베타의 간격이 점점 자잘자잘하고 점점 굉장히 작아지면 거의 원래 이미지가 정확하게 복구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팬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듬성듬성했을 때, 5도 단위, 2도 단위 이렇게 듬성듬성했을 때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블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지만 알파하고 베타의 간격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 훨씬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펜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의료용 이미지를 우리가 리컨스트럭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패러렐 빔 같은 경우는 빔 소스들을 여러 개 그리고 패러렐하게 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빔을 정해진 간격만큼 우리가 몇백 개를 배치를 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펜빔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각도만 조절하면 각도를 그리고 얼마나 자잘자잘하게 우리가 잘게 하이 레졸루션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미지의 레졸루션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펜빔을 이용하는 것이 패러렐 빔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관련된 그래서 실습 코드들을 제가 이메일로 같이 동봉을 해드릴 것이니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을 저한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메일에 있는 이런 코드의 주석들을 잘 참고하셔서 한 번씩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소스가 뭐 엑스레이 소스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꼭 엑스레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트라 소닉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가시광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니어 IR 소스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각종 소스에 대해서 이 피사체들이 어떤 식의 반응 정보를 보이냐는 겁니다. 뭐 흑광이 될 수도 있겠고 반사광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발광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리스판스들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 그 리스판스들은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피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반응하는 어떤 피직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직스로부터 우리가 유래될 수 있는 이런 바이오몰레큘러한 성질들 혹은 바이오케미컬한 성질들 이것들을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악하기 원하는 바이오메디컬한 정보로 다시 리컨스트럭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진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술에 필요한 이미지들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리컨스트럭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정교한 수학적인 이론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챕터 6 제5강 파트 2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 그리고 수학적인 이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